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번 시간은 우리 그 사장의 그 산업 입지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뭐 읽어보셔도 뭐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일단 산업 입지를 보시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공장을 지을 때, 뭐, 어디에다가 짓는 것이 뭐 가장 좋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생각할 게 뭐 몇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입지 요인입니다.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노동자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연적인 입지 요인입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원재료를 갖다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라면 아무래도 조금 유리하겠죠. 예.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는 자연적 입지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입지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공장을 지으려고 했더니 뭐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거나 뭐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뭐 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거나 뭐 그런 것들, 예, 뭐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사회적 입지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살펴가지고 우리가 공장을 지을지 말지를 갖다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산업 입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이론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그 베버의 산업 입지론입니다. 뭐 이것도 뭐 별거는 없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장소를 최적 입지 장소로 본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베버 같은 사람은요, 최소 운송비, 그러니까 운송비가 가장 적게 들어가는 그 입지가 가장 좋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노동비 전략의 지점입니다. 그래서 노동비가 저렴한 곳,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국에서 이제 기업을 운영하다가 노동력이 싼 뭐 중국이나 혹은 뭐 동남아로 이렇게 좀 공장을 옮기는 이유도 바로 뭐 이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접 이익이 큰 지점입니다. 우리 뭐 되게 보게 되면 뭐 종로 5가 가면 뭐 약국이 몰려 있고, 뭐 종로에 가면 뭐 금은방들이 몰려 있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집적 이익이 큰 거죠. 예. 그래서 뭐 연관된 산업,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기업이 한 지점에 집적함으로써 생산비가 절약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어떤 물건을 생산할 때 원자재를 그 공급하는 기업들도 바로 옆에 있고 뭐 한다면 서로 모여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집적 이익이 큰 장소를 갖다가 선택해서 공장을 짓는다면 그때 최소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최적의 장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래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뭐 산업 입지론을 또 주장을 했는데 뭐 래쉬라고 하는 사람은요 수요를 최대로 하는 그 지점이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거는 어찌 보면 이제 공장을 지을 때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다면 그곳이 바로 최적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지리 정보 시스템과 입지 의사 결정인데요. 뭐 우리 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요. 공장을 짓거나 혹은 뭐 물건을 판매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지리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 제가 수업 시간에 영상을 좀 보여드렸었는데 우리도 잠깐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그래서 지리 정보 시스템이 잠깐만요. 여기 있나? 여기 있습니다. 예. 지도 완전 정복. 네. 우리 생활 속에 가까이 있지만 그 존재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GIS. 이제부터
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GIS, 지리 정보 시스템이란 다양한 지리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수집하고 유지하는 데서 출발해서 이후 다양한 분석 과정을 거쳐 매우 높은 수준의 공간 정보를 생산,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국토 공간에 존재하는 토지, 자원, 환경, 각종 지상, 지하 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특성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토지 관리, 교통, 환경, 시설물 관리, 재해 관리, 자원 관리 등 여러 분야에 폭넓게 사용되는 종합 정보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런 높은 수준의 공간 정보가 다양한 시각적 표현을 곁들인 지도의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됨으로써 불과 한 장의 지도가 수십 권의 책이나 자료들보다 훨씬 쉽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GIS가 우리에게 주는 일상생활의 윤택함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도시를 이루는 도로, 지하철, 가스관, 상수도, 하수도, 통신 케이블, 건물 높이 등로 지리 정보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 사고 발생 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동산의 가격, 예, 뭐 여기까지만 우리가 좀 보도록 합시다. 예, 우리 수업 시간에 뭐 다 봤는데 뭐 대충 지리 정보 시스템이 뭐 이런 거구나 뭐 이렇게 보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리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해봤고요. 그 다음 한번 또 볼까요? 이제 국제적 입지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그 국제적으로 해외로 많이 진출하죠. 그래서 글로벌화가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뭐 시장이 확대된다라는 겁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해외로 나가니까 시장이 확대되고 비용이 절감된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아닐 수도 있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비용이 절감된다면 일단은 해외로 가게 되면 뭐 우리나라보다 노동력이 싼 곳으로 가게 된다면 비용이 절감되겠죠. 예. 뭐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또 노동력의 어떤 비용은 좀 비싸더라도 예를 들어서 원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소에 그 바로 옆에 가서 공장을 짓는다면 원자재를 갖다가 옛날에는 뭐 수입을 해가지고 뭐 배로 끌어오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바로 옆에 있다면 절감되겠죠. 그다음 법률 및 규제 그 해외 갔더니 뭐 땅을 무상으로 준다. 그러면 이제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재무 인센티브, 즉, 그 현지에서 생산하니까 환위험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화 약점입니다. 뭐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라, 뭐, 안 좋은 점도 있겠죠. 일단은, 해외에서 생산하고, 뭐, 우리나라까지 끌어와야 된다면 수송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사회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곳이라면은, 좀 아무래도 공장을 좀 잘 지켜야 되겠죠. 안 그러면 뭐 도난을 당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경비 비용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노동력은 싸지만, 이게 좀 뭐라 그럴까, 뭐, 아무래도 이제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런 것도 좀 문제고요. 그 다음에 수입 규제. 분명히 현지 가서 노동력이 싸다고 해서 갔더니, 필요한 원자재를 갖다가 사용해야 되는데 그 나라에서는 수입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부정적 비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니네들 뭐 돈만 벌어가는 거 아니냐 뭐. 그 다음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부정적인 비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글로벌화의 위험, 뭐 이런 위험들이 있겠죠.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법률적으로, 문화적으로 위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적 위험이 아까 방금 전에 여기 뭐 문화적 위험을 갖다가 여기 하나의 글로벌화의 위험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뭐 이제 책에서는 안 나왔지만 뭐 간단하게 뭐 예를 한번 제가 적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다 잘 이해하실 거예요. 뭐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니까요. 뭐 그래서 언어, 그래서
현지 언어를 습득하면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예. 만약에 이제 아반떼를 그냥 쓰게 되면 중국에서는 조금 친숙하지 않으니까 중국에 팔 때는 이름을 웨이둥이라는 중국 이름으로 바꿔서 판매를 하게 되면 좀 더 친숙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같은 경우죠. 예,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의 로고를 좀 지우고 다른 그림으로 대체를 한 거죠. 그 다음에 태도 성향.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빨간색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LG전자는 빨간색 냉장고를 출시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빨간색 냉장고 그러면 조금 성향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지 선정에 관한 모델인데요. 자, 요거는 뭐 몇 가지 그 모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총 비용 비교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건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총 비용을 추정해 가지고요. 가장 적은 곳을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죠. 예. 뭐 너무나 간단하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 뭐 계산해 봐가지고 가장 비용이 적은 곳을 선택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입지 손익 분기점에 의한 분석인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뭐 재무관리 시간 때 손익 분기점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뭐 손익 분기점은 고정비하고 변동비로 이제 구성이 되고 그것을 식으로 나타내서 그래프화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위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총 비용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갖다가 이제 그래프로 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로.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A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위치는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예. 왜냐면 고정비가 15만 원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A.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변동비는 62Q니까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62. 그래서 A.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것은 30, 고정비가 30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A보다는 아무래도 변동비가 작네요. 기울기가 작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경우는 고정비는 50만 원인데 기울기가 가장 적네요. 24로. 그럼 뭐 대충 이렇게 그리는 거죠. C.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생산량이 좀 적을 때 생산량이 적을 때는 가장 그 비용이 적게 드는 게 뭡니까? 생산량이 적은 요 부분 요 정도 생산할 때는 생산 그 비용이 가장 적은 A라는 입지를 선택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손익분기점에 의해 가지고 입지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인평가법에 의한 거는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입지를 갖다 선택하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노동력. 예, 노동력이 어떠냐. 주택이나 교육, 시장의 접근성, 뭐 이런 것들이 입지 요인인데, 그 A라고 하는 그런 입지는요, 노동력은 한 16 정도의 점수를 받고, 주택 교육은 14점, 시장 근접성 20점, 건설비용 16점의 그 점수를 받았어요. 근데 이 점수를 단순히 그 합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가중치가 있고요. 가중치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점수를 갖다가 나오는지를 갖다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4638이니까 노동력은 가중치가 4, 주택은 6, 요거는 3, 요거는 8이니까 4 곱하기 16, 그 다음에 6 곱하기 14, 그 다음에 3 곱하기 20, 그 다음에 8 곱하기 16 해서 이것을 다 더해주면 A의 점수는 366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는 366점이 나오고 B는 뭐 계산해 보니까 뭐 360이 나오고 C를 계산해 보니까 330이 나왔다. 그러면 뭐 아무래도 점수가 가장 높은 A가 최적의 입지가 될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우리가 요인평가법에 의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송계획법에 의한 입지 선정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그 구미 공장의 생산 능력은 400이라고 합니다. 400. 자, 그런데 수원에 공장을 건설했대요. 수원에 공장을 건설했는데
수원 공장의 그 생산 능력은 이제 500단이라고 합니다. 500, 예, 500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주요 창고에서 수정한 수요는요, 각각 200, 400, 300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먼저 창고 1에서는요, 먼저 첫 번째 수요가 200이잖아요. 그러면 구미 공장에서는요, 그 500원이라는 비용이 들고 수원은 700이라는 비용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아무래도 수원보다는 구미에다가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200 정도 수요가 있으니까 구미 공장에서 200을 수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미 공장은 생산 능력이 400이니까 200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수요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수요는 400입니다. 자, 창고 2에서는요, 구미 공장은 600원의 비용이 들고 수원은 460원이니까 아무래도 수원이 더 싸네요. 그러면 수원에다가 400이라는 어떤 그 물건을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400 정도 충분히 그 감당할 수 있죠. 왜냐하면 수원은 500단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또 분배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300입니다. 300의 어떤 수요가 있는데 구미는 540원의 비용이고 수원은 660원입니다. 아무래도 구미가 싸네요. 그럼 구미로 가야죠. 근데 구미는 일단 창고 1에서 200을 갖다가 했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생산 능력은 이제 200밖에 없죠. 왜냐하면 구미 공장은 400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300 중에서 200만 구미에 보내고 비록 수원 공장이 비싸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수원 공장에다가 나머지 100을 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건을 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수송계획법에 의한 입지 선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 우리 교재를 보면 이제 10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장에 대한 내용들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